손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위. 그만큼 부상도 잦고 관련 질환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가사노동이 많은 주부나 손을 많이 쓰는 특정 직업군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손 관련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건강 A to G, 손 관련 질환의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혹사를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단연 이 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탈도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건강 A to Z, 오늘은 손과 팔에 관련된 질환의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대구 W병원 김영우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자주 손이 저리고 또 시리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손목 질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손저림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새끼손가락이 아픈 주간 증후군이나 손시림 증상을 손저림으로 인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수평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 작은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안으로 힘줄 9개 하고 신경 하나가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신경 자체가 힘줄에 눌리거나 아니면 딴 구조물에 눌릴 때 손가락 끝에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것을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주로 1번하고 2번, 세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쪽으로 보통 손끝에 저림이 생기고, 좀 진행이 되면 감각이 좀 이상해지다가 이제 힘이 좀 빠지는 증상이 주로 엄지손가락 주변으로 생기게 됩니다. 제일 특별한 증상으로는 이제, 야간 통곡이라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서 깹니다.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면서 손을 막 흔들어주면 좋아지는 증상이 생길 때 특징적인 이제 수근과 터널 증후군의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손을 이렇게 모아주는 대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이제 사진에 보이다시피 안쪽에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무지국하는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홀쭉해지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저림의 진단은 가장 먼저 정확하게 의사가 이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경의 기능을 볼 수 있는 신경 속도나 근전도 검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해부학적인 변형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신경 속도하는 검사를 하는 모습이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가진단법은 손목 자체에 공간이 줄어들 때 이런 증상들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목을 움직일 때 손이 저려지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 자세가 불량하거나 많이 쓸 때 아파지죠.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90도 정도 꺾은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기다려 봅니다. 그 끝에 손가락 끝이 저려진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심해지면 이 병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 터널이 있는 바로 몸 쪽에 가까운 쪽을 강하게 쳐봤을 때 짜릿한 증상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쪽으로 짜릿한 증상이 생기는 티넬 징후가 있으면 병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꽉 손목을 굽히고 압력을 높이면 정상보다 한 3배 정도 압력이 올라가면서 환자분들이 손끝에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원숭이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사람은 이렇게 손을 모으는 대립 기능하는 게 잘 발달된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약해지면서 손가락을 손바닥에 대고 엄지손가락을 둘러세웠을 때 밀게 되면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왼쪽 손처럼 정상적으로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인원, 침팬지나 원숭이가 갖고 있는 기능처럼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쥐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저림 증상이 계속될 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모든 게 뭐 수술이 다 능사는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목 그 터널 안에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없애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네. 좀 적게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부스를 하시든지 보호대를 해서 손목 자체가 펴질 수 있도록, 특히 주무실 때 야간 통곡이 발생하는 이유가 손목을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주무시다 보면 손이 저려서 깹니다. 그래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활동이 많을 때 손목에 보호대를 해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빼주는 소염제나 아니면 비타민이라든지 이뇨제를 통해서 부종을 빼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치료가 안 될 때는 손목 안에다 이제 주사를 놔서 그 염증을 뺄 수 있는 주사를 통해서
그 주변 조직을 위축시켜줌으로 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이러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도 증상 자체가 계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밤에 주무시다가 자꾸 깨서 일상활동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손바닥 근육 자체가 위축이 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수술이나 치료를 해도 효과가 조금 완전한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힘이 빠질 때, 이럴 때는 수술 치료를 해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이 한 중년 나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좁은 공간이 있는데 신경이나 힘줄은 둘 다 없앨 수 없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신경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문제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수평인대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것들이 신경을 문제를 만들어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개를 가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이고, 한 2에서 3cm 정도 절개를 가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막을 아래 위로 충분하게 없애주고,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기부스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 후에 실밥을 빼게 됩니다. 살이 좀 딱딱하고 두꺼운 부위이기 때문에 빨리 풀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잘 생기고, 특히 이제 이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 수술하고 나서 이쪽 부위를 부딪힐 때 아픈 증상이 생깁니다.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데 이 아픔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좀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일상적인 활동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 하시는데 크게 불편감은 없고, 실밥 풀고 바로 손을 씻을 수 있으실 거고, 운동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힘든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2달 정도 지난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저림으로 고생을 했다는 한 환자의 사례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다 보니까 집안일도 많이 하고요. 또 제가 직장이 있다 보니까 사소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래 손에 신경을 쓸 새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손이 새끼손가락 빼고 4개가 다 저려왔었습니다. 올해 나이 46의 고경현 씨, 왼쪽 손가락이 저려 병원을 찾았다는데, 한 3, 4년 전부터 손이 하나 둘 저려왔었고요. 고경현 씨는 25년간 인쇄소에서 일해온 직장인, 일이 일인 만큼 본의 아니게 손을 혹사시켜왔다는데, 종이가 뭐 가볍지만 또 이렇게 박스로 드는 일도 많았고요. 또 이래 사소하게 손목을 놀리면서 일하는 그런 잡다한 일이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저린 증상이 더 심해졌고 최근에 밤잠까지 설치곤 했다. 잘 때도 이렇게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털 정도로 손이 많이 저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이렇게 손을 계속 주무르는 게 습관처럼 됐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오게 된 고경현 씨. 진단 결과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밝혀졌다. 밤에 주무시다가 손이 저려서 깨서 손을 자주 털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됐고, 엑스레이 사진이나 초음파나 아니면 신경 전도 검사를 해서 병이 있는 부위 자체가 목이나 딴 부위가 아니라 손목의 터널 부위에서 눌리는 거라서 저희들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국 며칠 전 지긋지긋한 손저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술을 선택했는데, 수근관 유리술이라고 횡수근 인대라 하는 인대를 끊어줌으로 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근간 유리술은 인대를 잘라 수근간을 넓혀주는 수술. 수술 시간이 짧고 퇴원도 빠른 데다 서둘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이후에 지금 손가락 저린 증상은 없어진 상태고 환자분은 편하게 느끼고 계셔서 아마 뭐 상처만 잘 회복이 되신다면 뭐 경과는 아주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며칠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고경현 씨. 제가 지금 오늘 3일째인데 오늘 운전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뭐 경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주위에 이런 분 있으시면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엔 어떻게 관리해야 오랫동안 건강한 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상처 부위 자체가 딱딱한 피부로 쨌기 때문에 상처 회복 속도가 좀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밥을 풀고 나서도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물리치료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진 손과 함께 다시 만능 일꾼으로 되돌아간 고경현 씨. 이젠 기억하세요. 할 일 많은 손에게도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단 걸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증상이 많이 나아졌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꾸준히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 주관 증후군도 손저림의 대표적인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근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에 있는 정중신경이 문제가 있을 때고, 주관 증후군은 척골신경이라고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쪽 반틈을 지배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중신경은 손목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척골신경은 주로 이렇게 팔꿈치 안쪽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신경이 뼈 뒤쪽으로 돌면서 근육막 밑으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근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써서 생기거나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주관 증후군은 대표적으로 이제 어릴 때 팔꿈치를 다치고 뼈가 휘어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결조종 같은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이 발생이 되고 나서 그 관절염 후에 생기는 골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이고 또 운동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질 때 빨리 이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징적으로 이렇게 사진에 보이다시피 손바닥 쪽이 아니고 손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위축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형 자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근육이 약해지면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상으로 봐서는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을 쭉 펴려 그러면 다 안 펴지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육 안쪽이 움푹 들어가게 되니까 뼈가 좀 잘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네 쪽을 이렇게 쳐봤을 때 저림 증상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는 안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원인 인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상 좀 빠른 수술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손이 시려서 고통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손시림하고 손저림하고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겠죠. 외래에서 제일 힘든 경우 한 가지가 환자분이 손이 저리다고 오셨는데 네. 이게 손이 시려서 저린 건지 손이 신경 때문에 그런 건지를 환자분한테 인식시켜드리기가 참 어렵고 의사 입장에서도 진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제 손이 저린 증상은 신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시림은 혈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손저림은 주로 오랫동안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고 손시림은 혈관이 막히거나 수축돼서 생기는 현상이고 손저림은 아까 보였다시피 근육 자체가 위축되는 병이고 손시림은 근육의 위축은 그렇게 저명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말단 부의 어떤 위축, 손톱이 약해진다든지 손가락이 좀 가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나 색변화를 주로 나타나게 되고 손저림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병이 되면 손시림은 급성적으로 진행해서 아주 안 좋은 절단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저림 아까 말씀드린 신경치료나 압박을 해소해 주는 게 원칙이 되겠고 손시림은 혈액순환을 수술적이나 비수술적으로 개선해 주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손시림은 주로 발생 잘 되는 빈도는 겨울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밤에 따뜻한 데 주무실 때는 증상이 발생되지 않죠. 바깥에 일을 한다든지 찬데 노출이 됐을 때 주로 생기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바깥에 춥게 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가는 혈액순환 자체는 줄어지게 되고 네. 몸통으로 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통의 혈액이 늘어나면서 손가락이 가는 혈관들이 수축이 됩니다. 그때 증상이 좀 비정상적으로 심하게 나타났을 때 손시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제일 안 좋은 건 역시 담배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혈관 수축 외에 혈관이 막히는 혈관염이나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런 경우는 치료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상을 받고 난 다음이라든지 딴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혈관이 정상적인 반응에 보다 좀 더 강하게 수축이 되면서 피가 안 통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손끝의 색깔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통증이 심해지고 특히 쓸 때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 다음 사진처럼 이 혈관 조형 검사를 해놓고 나서 혈관 자체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된다면 조직이 괴사나 절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런 혈관 조형 검사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체표면에 대한 열 검사를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찬 물에 손을 집어 넣었을 때 특징적으로 한 손가락만 이렇게 심하게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이런 경우일 때 혈관이 좀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내과적인 약물 치료, 특히 혈관이 수축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 혈관 자체 수축을 풀어주는 약물을 쓴다든지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막힘에 대한 증상이나 혈관염이 일부분이 생기면서 혈전이 막혀서 손에 가는 혈액량이 떨어져서 생기는 손시림이 있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로 혈관을 새로 이식을 한다든지 혈관을 인조 혈관을 이런 식으로 혈관을 다시 혈행을 개선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아픈 관절염도 빼놓을 수 없는 손 관련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로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퇴행성 관절염,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손의 관절염은 말씀하셨던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요즘 중년 여성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잘 생기는 통풍성 관절염 등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다쳤거나 아니면 연세가 있어서 너무 많이 쓰셨을 때 연골 자체가 손상받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움직여주는 기능을 해주지만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 쿠션이 있는 부위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그 쿠션에 대한 충격을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골이 파손되고 반복적인 아주 미세 골절이 발생되면서 뼈가 굵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골이 있는 부위는 사진상에서 안 나타나는데 사진상에서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그 부위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사진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상 자체는 손끝 마디가 붓고 당연히 많이 쓰실 때 더 아프실 거고 주로 마디가 굵어집니다. 뼈가 웃자라게 되면서 관절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디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뒤틀리는 변형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뼈마디가 굵어지고 운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관절염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라든지 딴 병을 구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뼈가 약하신지 보는 골다공증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는 관절염 약을 쓰는데 관절염 약은 독합니다. 어머님들이 다 걱정하시듯이 속쓰림이나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용은 좋지 않겠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통증을 없애는 소염제나 약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요즘에 이런 관절염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상으로 만들 방법은 없지만 관절염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약물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약으로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주무시기 힘든 경우까지 진행했을 때는 관절의 이제 통증을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은 끝마디에 주로 잘 생기시기 때문에 끝마디는 인공관절을 하시는 경우보다는 관절을 고정해주는 고정술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관절 사이에 있어야 될 간격이 없고 뼈들이 하얘지면서 딱딱해지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고정을 해서 뼈 자체가 움직이시지는 못하지만 통증은 없는 관절을 만들어서 이 밑에 있는 마디를 이용해서 손을 쓰시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은 없어지게 되고 환자분이 쓰시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고식적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잖아요. 반면에 앞에서도 조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어떤 방어 인자가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아까 전에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부서지는 현상이라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 자체가 증식이 되고 반복적인 염증을 통해서 병적인 활막이 만들어지고 그 활막이 주변 관절 연골과 뼈를 파괴시키면서 변형이 발생이 되는 병이고, 또 변형 자체가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변형되면서 생기는 뼈 때문에 인대나 힘줄이 손상받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 여러 관절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든 뼈입니다. 힘든 병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데, 중년의 여성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뻑뻑하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류마티스로 진단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픈데 주로 이 끝마디 말고 중간마디와 손등마디 관절 부위가 붓고 아픈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양측성으로 병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 여러 관절, 특히 손목이나 발꿈치나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들이 반복적으로 붓고 아픈 증상들이 생기고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거를 자꾸 반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피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것들이 양성인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겠고, 방선상 사진상에서 주변의 뼈들이 약해지는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뼈 자체가 이제 파괴되는 양상 자체가 아까 전하고 조금 다르게 주변의 뼈들을 파먹는 듯한 양상으로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첫 번째 치료의 원칙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을 통해서 염증을 없애고 소염제를 쓰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병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좀 독한 대신에 쓸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이용해서 병의 진행을 막고, 특히 염증이 아주 발작적으로 심하게 발생이 되면서 주변 조직의 파괴가 갑작스럽게 진행될 때는 수술적 방법으로 활막 절제술 같은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변형이 완성되고 이 변형 이후에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변형 때문에 생기는 힘줄의 파열이 있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통풍성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당뇨처럼 생활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환경에서 사람 몸에서 이렇게 배출돼야 될 요산이 관절이나 몸에 침착이 되면 생기는 현상인데, 병의 진행이 오래되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바디가 굵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얀 이렇게 요산 결절 같은 것들이 차이면서 관절을 파괴시키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계속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아프다가 또 약을 드시면 또 금방 좋아지는 그런 류마티스나 퇴행성은 조금 다르게 그런 식으로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대사 물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의 어느 부위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엄지발가락에 주로 잘 생깁니다. 아까 당뇨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뇨처럼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드시는 분,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좀 뚱뚱하신 분들도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경우에 이 술 때문에 이런 요산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산을 줄이는 방법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금주, 그 다음에 식이 습관을 변화를 하는 거고, 약물 치료를 하겠고, 그 다음에 관절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 몸 안에 이렇게 하얀 덩어리 분필 같은 이런 요산 결절들이 생겼을 때 이런 요산 결절들을 제거해주는 수술이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관절을 없애서 통증을 없애는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 치료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져서 잘 펴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방아쇠 손가락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펼 수 있는지 그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사람 몸의 힘줄은 움직이기 위해서 중간에 윤활 기능을 해주는 막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힘줄들은 자동차처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기차처럼 한정된 공간을 레일 위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레일 자체가 만약에 굵어지거나 막히게 되면 힘줄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고, 특히 완전히 막혀버리면 힘줄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나 조금 이따 말씀드릴 뒷게르뱅식 유형 같은 경우들은 힘줄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이나 노년 여성분들한테 잘 생기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아침에 주무시고 나면 손이 좀 많이 뻑뻑해지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가락 중간마디나
손바닥에 있는 관절 부위가 누르면 아픈 증상이나 붓는 증상을 호소를 하시게 되고 손가락을 움직일 때 뜨거덕 이렇게 걸리는 소리를 보통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아쇠를 당길 때 탁탁 소리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이 방아쇠 손가락이고 이 병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완전히 그 구멍이 막히게 되면 이제 손가락 자체가 굽혀서 펴지지 않거나 펴진 상태에서 굽히기 어려워지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봤을 때 이런 힘줄 막이 두꺼워지거나 힘줄이 굵어지거나 아니면 손가락에 생기는 어떤 힘줄이 두꺼워지는 혹이나 아니면 무릎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손가락을 펴고 싶어도 이렇게 손가락이 수동적으로도 안 펴지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역시 손을 조금 아껴주시면 좋아질 수 있고 염증이기 때문에 세염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이렇게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한 두세 차례 정도 주사를 맞아서 염증 자체를 약을 많이 못 드시는 경우에 증상을 한 50% 이상에서 호전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나 아예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일 때는 힘줄도 마찬가지로 힘줄은 없앨 수 없습니다. 힘줄을 없애면 손가락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힘줄을 잡아주는 막 중에서 우리가 절개해서 열어도 괜찮은 힘줄이 있습니다. 그게 손바닥 쪽에 있는데 수술한 사진을 보시면 손바닥 밑에 있는 부위 절개를 가해서 안쪽에 지금 딱딱하게 비우되어 있는 막들을 제거해주고 손가락 힘줄을 운동을 열심히 시킨다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게리뱅시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손목을 이제 펴는 방금 전에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었다면 뒷게리뱅시병 하는 병은 손목가락을 펴는 힘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막이 두꺼워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뒷게리뱅시병은 방아쇠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생겼을 때 일반적 보존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역시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을 먹어서 증상이 호전이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반응이 손가락 방아쇠 수지보다는 조금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손가락 자체 역시 막을 열어주는 수술을 통해서 이 막을 다시 열어줬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많은데 그 이유는 힘줄이 있어야 될 터널보다 굵은 사람들이 동양인에서 많고 중간에 없어야 될 막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쉴 새 없이 사용하는 이 손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손과 팔에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서둘러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W병원 김영우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